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정부는 모레 금요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과 함께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다시 2,000명대가 됐는데 요일별로 한번 분석 좀 해볼까요? 예. 요일별로 봤을 때 어저께 나온 이제 2,025명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는 1,99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분이 사망을 했고 위중증 환자는 이제 399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어저께 발생했던 1,992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주 동일 요일의 2,114명에 비해서는 이제 일부 감소한 숫자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주에도 역시 동일하게 2,114명이었고 그다음에 8월 10일은 2,145명이었기 때문에 계속 2,100명대를 유지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동일 요일에 비해서 1,990명 정도로 이제 조금 그래도 감소한 수치인 건 맞는데 네. 문제는 그럼 이 감소한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신호는 맞는데 예. 내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좀 걱정할 만한 시그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감소한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서 감소했냐 놓고 보게 되면 비수도권 쪽에서 주로 감소를 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확진자 중에서 서울의 확진자 숫자가 662명, 그다음에 경기도가 630명이었고 수도권이 1,415명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확진자 숫자가. 다만 비수도권만 감소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 4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사실은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이었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 다시 이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가 언제든지 다시 또 폭증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비교적 잘 억제가 되고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수도권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프가 그러면 일자로 가다가 약간 상향인 거야? 아니면 정체인 거야? 아니면 약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월을 거치면서 계속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다 이제 딱 정체기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방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또는 순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아직 크게 남아있는 편이고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는 없으니까 예방접종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서 예방접종 맞은 사람의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확진자 숫자를 예방접종의 확대로 감소시키려는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이 된다면 그러면 또 주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이제 1차 예방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델타 변이의 그 전파 차단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2주 정도 있어야 그때부터 항체가 형성되면서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 확대에 의한 어떤 감소 압력은 부분적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효과도 아마도 9월 초중순이 지나야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력하게 저희가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모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발표 주기가 2, 3주였는데 이제부터는 1개월을 좀 기준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발표가 2주 동안 이어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저희가 7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들어갈 때의 기대감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조기에 적용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자를 잡고 감소하기를 바랬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적게끔 바로 3단계, 2단계로 단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거긴 몇 가지 뭐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던가 수능도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4단계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그 확산세를 완화시키고 평형을 이룬 정도로까지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예. 처음에는 2주 단위로 보면서 줄어들면 완화하겠다 시그널을 줬는데 이게 지루하게 지금 2달 정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봤다가 실망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수능도 자체가 떨어지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또 2주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건 기간이 아니라 확진자 숫자거든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시간이 지나도 국방부의 시긴 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야지만 거리두기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지금 요인을 상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주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와 감소가 지금 다 가능한 시점이니까 네. 차라리 그 호흡을 길게 두고 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순응하고 경과를 볼 수 있게끔 가져가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긴 호흡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정도의 조금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한 달 정도로 지금 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와 함께 모레 아마 추석 방역 대책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할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저희가 뭐 작년에 설, 추석, 올해 네. 설 해서 여러 번의 명절을 지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유일한 거의 기회처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만나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명절 때 몇 명이 모으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이 몇 명이 모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동량의 증가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뭐 4명, 8명 모이겠지만 그분들이 모이기 위해서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버스 터미널에서 그다음에 그 기차 대합실에서 그다음에 공항에서 네. 많은 분들이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동 자제는 원칙으로 하겠다. 이동 자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다만 그런 원칙 하에서 일부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면회가 안 되고 있었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서 일부 풀었다 다시 또 강화된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추석까지만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추석까지 저희가 예방접종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나면 예. 그러면 10월 중에는 아마도 2차 접종까지 대부분 한 70% 끝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거리두기 완화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설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이 될 테니까 이번 추석까지만은 조금 주의를 해달라라고 아마 정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추석까지만이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바이러스가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대부분이 그 델타 변인 거예요? 아니면 바이러스 걸린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 중에 대부분이 델타 변인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변이형에 대한 추적 조사를 관찰을 하면서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의 한 30% 이상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명수로 따지면 3,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그 지난주에도 역시 3,000명 넘게 분석을 해서 예. 그 중에 변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4%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변이주의 거의 대부분이 또 델타 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90% 이상의 델타 변이로 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코로나19 감염은 예. 델타 변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람다 변이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다른 변이에 대해서. 람다 변이는 그래서 페루와 칠레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은 또 약간은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람다 변이가 지금 뭐 발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람다 변이 같은 경우는 남미 쪽에서 높은 치사율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역을 이제 페루하고 칠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람다 변이가 펴져 있는 국가가 과연 그러면 페루와 칠레만 있겠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변이형이 어느 국가에 많다라는 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분석한 결과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G사이드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G사이드에 올라와 있는 각 국가의 변이형 분포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 따라서 이 변이형 분포를 조사하는 비율이나 숫자가 다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이형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분리주의 30%면 되게 많이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어떤 변형 분석에 대한 기반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분석을 못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람다 변이가 그쪽 칠레하고 페루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마도 남미 다른 지역에도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러한 지금까지 분석돼 있는 결과만으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이 국가들만 관리하기는 사실은 위험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새로운 변이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한 2년째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해보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또 델타에서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고요. 남아공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잘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잘 생기는 건 이 코로나19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는 크게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더 잘 생깁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RNA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이가 잘 일어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겠냐? 첫 번째는 일단 감염자 숫자가 많아지면 변이는 당연히 더 잘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변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변이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환자 안에서 감염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인체의 면역력을 이기기 위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진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변이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장기간 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냐? 통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요. 네. 환자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이 계십니다. 장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 예. 혈액암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 한 2달 넘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길게 이렇게 감염이 가게 되면 인체 안에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세 번째, 이 코로나19라는 게 워낙에 자연계에서 사람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럼 다시 또 자연계로 넘어갔다 다시 또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여러 번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한테 이제 민감하게 다가왔던 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감염이 있었지만 사실 네. 그거 말고도 작년 유럽에서 이제 밍크 농장에서의 감염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호랑이에서의 또 감염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동물원 호랑이에 또 이 코로나19 감염된 게 밝혀지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동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진화의 속도나 방향 자체가 사람하고는 다르게 가거든요. 그럼 그랬다가 다시 또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변이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변이형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돌파 감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돌파 감염 사례도 0.04%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 보니까 30대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30대가 돌파 감염이 높은 거는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추세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 이제 많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으니까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얀센 백신에 의한 효과도 저희가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군
이나 이제 그런 군 생활 활동을 마친 분들 위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30대가 좀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근데 40대는 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맞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돌파 감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럼 얀센 백신에서 이런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냐? 얀센 백신은 이제 1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제 부스터에 효과가 없는 백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연구 보고에도 보시면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다른 예방 접종을 2회 접종한 사람이랑 항체 역할을 비교를 해보면은 얀센 백신 1회 맞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맞은 분들에 비해서 항체 효과가 한 3분의 1 정도는 낮습니다. 단 중증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는 화이자나 모더나하고 동일할 정도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예. 얀센 백신 같은 경우 1회 접종으로 승인이 난 건데요. 네. 근데 분명히 항체 효과도 낮고 그다음에 얀센 백신의 그 감염에 대한 차단 효과도 미국에서 스터디했을 때도 한 7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30대에서의 어떤 이 돌파 감염이 좀 많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돌파 감염이 좀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네.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교차 접종을 한 경우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접종의 사례 자체가 모더나와 교차 접종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더나에서 접종 사례가 적은 것도 이제 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의 어떤 특성도 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도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보고가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이런 그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에서 69% 정도까지 감소를 했는데 이런 감소 효과가 모더나하고 화이자 양쪽 백신이 좀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쪽이 좀 더 이런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아마도 모더나 백신이 이러한 델타 변이에도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면역 반응 자체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 벨기에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보다 항체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모더나 백신만이 좋은 백신이냐? 예.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한 면역 능력을 평가를 하지만 항체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세포 면역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포 면역력까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 세포 면역력을 가장 잘 강화시켜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쪽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 면역력과 세포 면역력을 동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예. 중증으로 가는 방어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이게 또 이제 예방 접종에 따라 또 효과가 다른 게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항체가 많이 감소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러한 항체 감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최근에 승인은 안 받았지만 예. 나온 논문 중에서 아마도 예방 접종 완료하고 5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 면역력도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랑 비슷할 것 같다는 논문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각 예방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 뭐 차이가 있다 없다 어느 게 우세다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거기에 이해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느 예방 접종을 맞더라도 지금 현재 예방 접종 그 감염 전파 차단 능력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도를 막아주는 효과와 네. 그다음에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 그다음 사망에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지금 비슷하게 다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19 감염은 우리가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가 예방접종 좋은 거 맞겠다고 기다리는 동안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사례가 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예방접종이든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고 위중증으로 가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력을 획득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어떤 예방접종이 본인이 맞을 수 있는 걸 빨리 맞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뭐 모더나가 좋다 그러면 맞은 사람끼리 괜히 경쟁하거든요. 아,
파이자 맞았어. 아, 난 모더나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다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잘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제가 꼭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드리는 말씀은 네.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예방 접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보호 효과가 위중증으로 가는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잘 모든 예방 접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빨리 맞는 게 중요하고 네. 다만 이제 그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층이라든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예방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스터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세 번째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잘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항체가 약하더라도 예. 위중증으로 가는 건 많이 보호가 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방 접종 맞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2세에서 17세 사이 그 청소년도 맞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임신한 분도 맞게 해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화이자 경우에는 12세부터 뭐 4분기에 시작하겠다 했는데 나이를 한 5살까지 낮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어떤 거예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세에서 17세군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끝났고 미국에서도 승인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데이터를 보고 승인을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 12세 이하를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건데 예. 이게 그 코로나19의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위험도를 보시면은 그게 10세를 기준으로 조금 다릅니다. 10살이요? 미국에서 예 맞습니다. 10살을 기준으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전에 미국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의 치명률이 10,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10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0.5명에서 1명, 1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분명히 치명률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10세를 기준으로 그게 좀 약간 바뀌는 양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12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겪는 위험보다도 좀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아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코로나19가 주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군에 지금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먼저인 건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라던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좀 안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스터를 우선하는 게 좋은 건지 논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보건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오늘 오후에 보건노조와 복지부가 다시 만나서 좀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갈등 상황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의료 파업을 옆에서 지켜봤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아마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쵸. 보건의료 노조도 힘드실 거고 의료진도 힘들고 저희 진단 검사를 하는 저희들도 되게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하루에 진단 검사 이루어지는 건수가 40만 건입니다. 네. 네. 저희가 미국으로 치면 거의 하루에 300만 건 정도의 검사를 하는 정도의 지금 검사가 국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대량의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고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거는 작년에 의료진 파업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파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장 최후로 생각을 하거나 가급적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견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은 서로 잘 원만하게 합의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을 마지막 협의에서 아무쪼록 좋은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